안녕하세요. 전 이곳 사연을 애청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 젊은 시절 일 같아 공감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에게도 한 많은 이야기,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희망차고 기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이야기는 저에게 더없이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는 다 잊고 살았다 싶었는데 또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보내려면 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기억이 없을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단둘이 생활했던 저는 늘 아버지의 존재가 궁금하곤 했어요. 우리 집에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시는지 궁금함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찾기도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는 바람에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묻기를 포기하며 그냥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저는 이 세상에 엄마와 제가 단 둘뿐이라 생각했죠. 아버지가 있는 다른 집과 달랐던 저희 집은 엄마가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이었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고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죠. 너무 어려서 엄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탓에 엄마에게 늘 죄송했던 저는 언젠가 제가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자라서 엄마에게 잘난 딸이 되기도 전에 나쁜 소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엄마가 병을 앓게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던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웬 아저씨 한 분이 찾아오셨죠. 그 아저씨는 몇 번 더 병실을 찾아오셔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셨고 어느 날 엄마는 제게 그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빈아, 이제 엄마가 경빈이를 더 못 챙겨줘. 그러니까 저 아저씨 따라가. 엄마 대신 경빈이 챙겨주실 거야. 싫어. 내가 저 아저씨를 왜 따라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나으면 되잖아. 나는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경빈아, 고집 부리지 마. 엄마가 없으면 경빈이는 혼자 남아야 하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어? 경빈아, 저 아저씨가 경빈이 아버지야. 경빈이 너 아버지 만나고 싶어 했잖아. 맨날 궁금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떠나서 아버지랑 살아.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야?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 마. 나 평생 엄마랑 살 거고 절대 다른 데 안 가. 처음 보는 아저씨가 등장한 순간부터 저는 조금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탁할 피부치 하나 없던 엄마를 찾아온 그 아저씨가 제 아버지일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죽어가는 엄마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엄마에게 원망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엄마밖에 없었는데 남보다 못한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곁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떻게든 엄마 곁에 남아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떠나시며 혼자 남겨진 저는 어쩔 수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친부를 따라가야만 했죠.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오래전 저를 낳고서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혼자 저를 키우느라 인생을 포기하고 고생만 했던 엄마와 달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넉넉한 경제력에 재혼까지 해 저와 비슷한 나이에 딸을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갈 곳 없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친부를 따라 그 집에 가게 된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집 식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식구들이 저를 낯선 이방인처럼 쳐다보는 게 제게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였죠. 심지어 저를 데려온 아버지마저 저를 생각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제 생부로서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쥐죽은 듯이 지내다가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 때는 넉넉하진 못해도 마음 많은 편했는데 이제는 내 방이 생기고 배고플 일이 없는데도 매일매일 그 집에서 견디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얼음 판을 걷는 듯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청소나 집안일 같은 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하곤 했었어요. 그나마 남의 집살이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 집 식모 일을 자처하며 알아서 밥값을 하고 지내야 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집 식구들 눈치를 받고 최대한 아주머니의 의붓동생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기죽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20살이 되기 전까지만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아주머니와 그 딸은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괴롭히기 여념없었습니다. 눈칫밥은 물론이고 매일 구박에 폭언에 시달리던 저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보다 더 상처가 됐던 건 그 모든 걸 알고도 방관하던 제 친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친부는 모른 척 넘어가기만 했고 그나마 아버지라는 이유로 친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저는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일찍부터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통들과 수모들을 견디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오게 됐죠.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와 그 집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모진 말들만 할 뿐이었어요. 걷어먹여주는 애도 모르고 너 같은 게 나가서 잘 살 리가 없지. 어디 가서 뭘 하던 앞으로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나도 여태 아버지 노릇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네 갈 길 찾아가라. 앞으로 볼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도 매정하고 무심한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도망치듯 독립해서 나온 뒤에도 저는 처음 하는 홀로서기에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혼자 세상살이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야 했던 저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불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불신만 잔뜩 쌓여가던 중에 제게 유일하게 잘해주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게 관심을 두고 잘해주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줄 리가 없는데 나한테 뭘 바래서 잘해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저도 어느새 무장해제되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먼저 선뜻 다가갈 용기는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 주변을 맴돌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평생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제게 손 내밀어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저희는 점점 마음을 키워가게 됐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혹시나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걱정하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저의 사정을 안타까워해 주시며 오히려 외롭게 자란 저를 보듬어 주고 싶어 하셨어요. 따뜻한 남자친구의 성품보다 더 따뜻한 어머님 덕분에 저는 그 후로 불안한 마음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몇 년 뒤 결혼을 하며 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지내며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굳이 시댁살이를 하느냐 할지 몰라도 가족의 정이 고팠던 저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가족의 정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만 생기면 완벽하겠다 싶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저희 부부에게 임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 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꿈이 있던 제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부간에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혼기가 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는 초라한 저와 달리 모든 여유 있고 잘난 사람이었죠. 동서는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무시하는 듯 했고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저를 무시하던 의붓동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서가 저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탓에 결혼 전에는 저희와 잘 지내던 시동생도 결혼 후에는 시댁에 잘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와 시동생은 이전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끼리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기에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시동생과 동서가 갑작스럽게 이민을 결정하게 됐고 시동생과 동서가 멀리 이민을 떠나며 저희는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보고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사이 저희는 여전히 자식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바라는 욕심도 없이 혼자 계신 어머니라도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제 정성이 부족한 건지 어머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아프신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간병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머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동서는 바쁜지 동서 없이 혼자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형제들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비켜줬죠. 오래 떨어져 있던 만큼 사이좋던 그 세 가족이 오랜만에 추억을 쌓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충격적이고 안타깝게도 그날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고가 벌어졌는지 다행히 뒷좌석에 계시던 어머님은 천운으로 살아나셨지만 운전석에 있던 남편과 조수석에 있던 시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의식을 차리셨지만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 둘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어머님은 심하게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식들 대신 자신이 죽지 못하셨다며 자책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차마 남편 잃은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시는 게 중요했기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며 병간호를 하기 바쁠 수밖에 없었죠. 두 형제를 한꺼번에 잃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제가 정성껏 모시긴 했지만 자식 잃은 마음을 누가 대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적적한 마음을 피부치를 통해 달래보시려고 하셨나 봐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 동선의 아이들을 자주 찾으셨죠. 동서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한국으로 오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꼭 어머님을 뵙고 들어가고는 했죠.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동선의 식구들을 보며 전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선의 유일한 딸이자 막내인 서연이가 유독 가족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도 서연이에게만 혼을 내고 구박하곤 했죠. 서연이 오빠들이 잘못한 일에도 서연이가 혼났고 서연이가 자기보다 4~5살 많은 오빠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잔뜩 기가 죽어 있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저와 겹쳐 보였죠. 그러다 동서가 서연이에게 심하게 타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이 하는 훈육이 아닌 모습을 말이죠. 너 오빠들이 시키는 일 안 한다고 했어? 내가 말했지. 너 오빠들이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니까짓 게 뭔데 오빠들 말을 거역해? 엄마가 말했지. 너는 평생 오빠들한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공부도 할 거 없고 하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오빠들 시키는 일만 해. 넌 평생 그러고 살면 되는 거라고. 동서, 잠깐만. 서연아, 할머니가 찾으시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방으로 가봐. 말이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동서를 말리고 서연이를 어머님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했죠.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애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돌봄을 받아도 막내고 여자인 서연이가 받아야지. 왜 오빠들을 돌봐? 형님, 저희 집안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제 교육관이니까. 동서 교육관이 도대체 뭔데? 내가 이전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해도 너무 심하네. 서연이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차별이요? 네, 맞아요, 차별. 저 원래 셋째까지 낳을 생각 없던 거 아시죠? 어쩌다 보니 생겨 나왔는데 그게 딸이네요. 딸 낳아서 뭐해요? 결국에 자기 좋다는 남자 따라갈 거고 형님처럼 시댁에 붙잡혀 있을 텐데. 그렇게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쟤한테 들어가는 돈 점점 더 아까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낼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서로 갈 길 가는 거고요. 대학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지가 지 돈 벌어서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 서연이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동서 생각대로 해. 근데 지금은 엄마 가족들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야. 그러니까 동서가 엄마 노릇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저희 집 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어머님만 잘 모시고 사세요. 남의 집안 일에 껴들지 말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제가 어릴 때야 남녀차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고 이런 일에도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딸들이 부모들 더 호강시켜주는 세상이기도 한데 저보다 젊은 동서가 왜 저러나 싶었죠. 이후에도 동서는 제가 할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어린 서연이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든지 괜한 일에 구박을 했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으로 서연이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알게 되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앞선 상황을 말씀드리고 난 뒤 허락을 얻어 서연이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물론 동서가 순순히 허락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저로서는 동서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됐는데 생각 외로 동서는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서연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저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며 내 과거가 생각났고 앞으로 동서 밑에서 지내다가는 저의 20대 시절처럼 사람들을 불신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게 보였으니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서연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동서와 약속을 하고 제가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동서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이후 집으로 데리고 온 서연이를 제가 정성껏 돌봤습니다. 서연이는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와서 그런지
제가 서연이에게 보이는 관심과 친절에도 어색해하고 낯설어 했었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직접 보고 느끼게 해준다면 분명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재촉하지 않고 서연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행동하게 됐죠. 어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확실히 아이들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존재여서 그런지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을 내어주진 않아도 어머님 앞에서는 편하게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저와 서연이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서연이에게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다 보니 어느새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조금씩 어두웠던 얼굴도 밝아지고 있었죠. 어린 나이 때 아이들이 또 얼마나 순수해요.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 서연이는 마치 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 곁에 꼭 붙어 다니는 서연이를 예뻐라 하며 내 딸이라 생각하고 키우게 됐고요. 그래도 친모인 동서가 있었으니 서연이와 친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게 중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서연이를 보내고 난 후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혹 다른 일로도 연락을 하더라도 서연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서연이를 양녀로 드리라는 말까지 했었죠. 네, 형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냥 겸사겸사. 서연이랑 통화한 지 꽤 됐잖아. 떨어져서 지낸다고 해도 자주 통화해야 나중에 어색함이 덜하지. 형님도 참,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연락 없으면 서로 잘 살고 있는 거겠죠. 동서, 그래도 애들 정서 발달에는 그런 게 아니야. 동서는 애 둘이나 키워봐서 잘 알 거 아니야. 형님, 서연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전 그러시면 형님께서 서연이 양녀로 드리세요. 전 걔한테 어떠한 관심도 기대도 없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 나이 때 아이가 엄마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님과 내가 정성껏 돌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야. 행여 실수라도 그런 말 서연이 앞에서는 하지 마.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서연이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말까지 듣게 되면 애가 견딜 수 있겠어? 서연이 내가 돌보다 보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왜 동서가 서연이를 그렇게까지 아끼는진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관심, 애정 없다고 하지 말고 정 붙여보려고 해봐. 알았어? 그런 말을 해도 동서가 태도를 변한 모습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또 저도 너무 동서를 나무랄 수 없었죠.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제 부탁으로 하고 있는 서연이와의 전화통화도 더는 할 수가 없었고 서연이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설명도 제 입으로 해줘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동서를 달래도 보고 설득도 시키며 서연이와 어떻게든 연락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항상 서연이를 대할 때 건성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빼고는 서연이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죠. 어린이날, 생일 외에도 아이에게 있는 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서인 척을 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적었죠. 서연아, 네 앞으로 국제우편이 왔네? 이거 혹시 서연이 엄마가 보낸 건가? 이전에 뭐 보낸다는 말 들었어? 아, 며칠 전에 엄마한테 편지 받았는데 그때 편지에 적혀져 있던 생일 선물인가 봐요. 그래? 서연이는 좋겠네. 엄마가 멀리서도 서연이 생일에 맞춰서 선물도 보내주고 고모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서연이 엄마 선물과 안 겹쳤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낸 선물과 편지라고 생각한 서연이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좋아하는 서연이를 볼 때면 중간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게 낫겠다 싶었죠.
그 이후로도 서연이가 엄마와 꾸준히 유대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생활하게 됐죠. 제 부족한 보살핌 덕분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연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죠. 처음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같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다른 걱정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서연이를 돌보며 가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서연이는 알아서 척척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오며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학교에 합격도 했습니다. 서연이가 부담감을 가질까봐 학업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서연이가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붙었다고 하니 온 집안을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죠. 서연이가 얼마나 장하게 보이던지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학업과 학벌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저마저도 명문대 합격 소식에 펄쩍 뛸 만큼 기쁜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을 중요시하는 동서는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죠. 이번 일로 동서도 서연이를 대견스러워하고 가까이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동서에게 전해주게 됐죠. 동서, 혹시 서연이한테 연락 받았어? 연락이요? 아니요. 왜 무슨 일 있어요? 하기야, 나랑 합격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학교로 불려갔을 테니까. 정신 없어서 아직 연락 못했겠지. 서연이 XX대 합격했어. 오늘 나랑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합격자 확인했거든. 동서 좋겠어. 현식이 현우뿐만 아니라 서연이까지 그 어렵다던 대학에 합격하고. 축하해. 나도 이제 막 확인을 해서 자세한 건 알아봐야 하니까 입학식 날짜 알게 되는 대로 연락 넣어줄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라고? 아니, 서연이 XX대에 들어갔다니까? 동서도 알잖아. 거기 들어가기 힘든 거. 서연이도 많이 좋아하던데. 형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연이한테 관심 기대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겨우 그런 일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품만 들고 힘만 들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연이 보고 들떠서 놀지 말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어놓으라고 하세요. 아시죠? 제 형편에 서연이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건 무리라는 거. 여유가 넘치면 몰라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 등록금까지 보태주고 싶진 않네요. 형님께서 알아서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소식 빼고는 다른 거 없는 거죠?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서연이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인정을 해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세상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에 기뻐하고 반가워할 텐데 말이죠.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이 걱정되더라도 아이가 해왔던 노력을 치하하고 대견스러워할 텐데 동서에게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연이에게 매정한 동서라도 이번 소식에까지 차갑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다른 것보다 서연이가 동서의 반응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이는 신이나 엄마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릴 텐데 지금 같은 반응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았죠. 서둘러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죠. 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내 부탁만 들어줘.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서연이 분명히 동서한테 전화할 거야. 자식이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동서가 방금 전 같은 태도 보이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둘러댈 테니까 서연이한테 걸려오는 전화 받지 마.
그리고 내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 보내줘.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되는데. 그리고 서연이 등록금 학비 내가 낼 거니까 동서가 보낸 것처럼 해. 이 정도는 나를 봐서라도 해줄 수 있겠지? 형님,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 나중에 서연이가 시집가서 이전에 형님이 하신 노력 모른 척하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려고. 그래, 서운해도 내가 서운해 할게. 그러니까 동서는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럼 약속 하나 해주세요. 서연이 앞으로 들어간 돈 저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셔도 제가 아니라 서연이한테 하는 걸로. 동서한테 달라고 1절 말 안 해. 됐지? 그러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다?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 그런데 형님, 정말 괜한 짓 하시는 거예요. 시집 가면 남의 집안 사람 되는 건데. 서연이가 이번 일에 대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후 동서에게는 단단히 부탁을 해놨고 서연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있었어요. 엄마에게 연락을 했냐는 말에 깜빡했다는 말을 한 서연이는 곧장 동서에게 연락을 했고 동서는 제가 부탁한 것처럼 행동해줬습니다. 그래, 엄마랑은 통화했고? 얼마나 좋아하시디? 하기야, 멀리 떨어진 딸이 알아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해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많이 좋아하셔? 좋아는 하시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엄마가 수술을 받으신 게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대신 받았어요. 어머, 그래? 나도 연락한 지 꽤 돼가지고 몰랐네. 아휴, 우리 서연이가 엄마 목소리 많이 듣고 싶었을 텐데 속상하겠다. 그래도 엄마가 바로 문자 보내는 걸 보면 혹여 서연이가 오해할까봐 그런 것 같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엄마 목소리 나으면 곧 듣고 싶었던 말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네. 아, 그리고 등록금은 엄마가 제 생활비 넣어주는 고모 통장에 같이 넣어주신다고 해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가? 우리 서연이 너무 고생했다고. 고모가 엄청 좋은 식당에 예약 잡아놨는데 우리 밥도 먹고 선물도 사러 가자. 내가 할머니 모시고 준비할 테니까 너도 얼른 옷 입어. 다행히 서연이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내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모습에서도 우울하거나 서운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생각했고 서연이가 웃는 모습에 저 역시 따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평범한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는 대학 생활에 쫓겨 살았고 저는 이전처럼 어머님을 모시며 서연이 챙겨주게 됐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서연이를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중간에서 모르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방학 때가 되면 없는 일을 만들어 못 만나게 해야 했고 동서에게 문자 통화를 해달라는 부탁도 더 여러 번 해야 했죠. 고생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서연이에게 매정한 동서가 밉기도 했고 가끔은 짜증스러운 감정이 밀려와서 그만두고도 싶었죠. 그런데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서연이를 보면 응어리진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어머님께서 제 옆에서 오랫동안 계셔주시는 것과 서연이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식 날이 다가왔고 이제 서연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찾아왔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서연이 졸업식에 참여할 건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식 날보다 더 의미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동서의 입에서는 제가 기대하고 있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형님, 제가 거기를 왜 가요? 걔 대학 졸업하는데 한 것도 없고 덕볼 일도 없는데 입학식도 안 간 제가 졸업식이라고 갈 이유가 있겠어요? 동서, 그래도 졸업식은 또 의미가 다른데.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핑곗거리가 없어서 그래. 서연이 내가 키우는 동안 동서 한 번도 서연이 축하해줄 일에 참석한 적 없잖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해줘.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서연이 결혼할 때 빼곤 기념할 일도 없잖아. 요즘 애들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후 몇 년 동안은 이런 부탁 들어달라는 말 없을 거야. 꽃다발 주고 학사모 쓰고 사진 찍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은 아니잖아. 오랜만에 어머님도 좀 뵙고. 형님, 그냥 그만하시고 서연이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애초에 엄마라는 사람이 관심 없었다고. 이제 저도 이런 부탁 듣고 있는 게 지치네요. 대학 가고 이제 회사도 다닐 애를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저 걔 결혼한다고 해도 볼 생각 없어요. 결혼을 미국에서 한다면 모를까. 예상하고 있던 동서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갑자기 화가 확 밀려 올라왔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부모 노릇을 안 하는 동서에게 화가 난 건지 서연이가 받을 충격이 예상돼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부모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동서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지난 15년 넘게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가 엄마야? 네 배로 10달을 품고 낳은 딸이라고. 그런데 뭐? 관심이 없어? 딸 결혼식도 볼 생각 없다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서연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네가 인간이야?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낳았으면 최소한의 부모 노릇은 해야지. 애 기념일에 웃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나머지 자식 새끼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괜한 짓거리 하고 있었어. 너 같은 년한테 서연이 생각해달라고 붙잡는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네가 죽든 아프든 절대 서연이한테 알리지 않을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꼭 죽고 나서 서연이 아빠 만나기를 바랄게. 서연이 아빠 앞에서도 지금처럼 뻔뻔할 수 있나 보자고. 그럼 내 쪽에서도 더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동서에게 퍼부을 욕과 원망은 한참 남아 있었지만 짧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반성 없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말한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테니까요. 그래도 짧게나마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울분을 토해낼 수 있어서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서연이를 옆에서 돌봐주는 거야 이전까지 제가 해왔듯이 하면 되는 일이라 문제가 없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과 지난 15년 동안 보여줬던 엄마의 애정과 관심이 모두 제가 계획하고 실행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가 큰 충격에 빠질 것 같았죠.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옆에 있어준다면 다독여주기라도 할 텐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이 들어 독립을 해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을 때 어느덧 서연이의 졸업식 날이 됐어요. 우선 서연이의 졸업식까지는 제가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졸업식도 보통 졸업식이 아니었거든요. 우수한 성적을 받고 졸업하는 서연이가 학생 대표로 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 날 서연이의 기분을 최악으로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에게는 대충 둘러서 엄마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도착해도 밤이나 다 돼서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하루라도 시간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서연이는 졸업식과 답사 준비에 바쁜지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도 애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 제가 그 섭섭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해주려고 했죠. 어머님과 함께 곱게 차려입은 뒤 큰 꽃다발 2개를 가지고 서연이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학사모를 쓴 서연이가 동기 후배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 설명해야 할 그 상황이 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은 오로지 서연이를 축하해주는 데 집중하자 싶었죠. 이후 서연이가 대표로 강단에 서서 답사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강단에 선 서연이는 지난 대학생활 4년을 회상해가며 학교와 교수님 그리고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시죠? 저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 전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효도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한테 희생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저기 저쪽에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무사히 자랄 수 있었고 항상 좋은 기억과 좋은 생각 가지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저에 대한 고생은 그만하세요. 여태까지 고생하셨어요. 오늘 있는 졸업식 제가 아니라 엄마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예요. 감사해요, 엄마. 제 쪽을 가리키며 말을 하고 있는 서연이를 보며 혹시나 동서가 이 자리에 와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동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당황한 채로 다시 한번 서연이를 쳐다보니 서연이는 지칭하는 사람이 제가 맞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셨죠. 뭘 그렇게 당황을 해. 서연이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내가 바로 옆에서 봐왔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네가 서연이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 많았다. 서연이가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구나.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이에게 답을 해줬죠.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 모두 박수를 쳐주는데 내가 이런 박수를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저에게 엄마라고 해준 말로 인해 뭘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답사를 마무리하고 내려온 서연이와 졸업식 행사가 끝난 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그 말을 듣게 돼서 그런지 서연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축하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색해서 죽을 것만 같았죠. 그때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이제까지 엄마가 보낸 편지, 선물들 전부 고모가 대신 해주신 거라는 것도요. 솔직히 엄마가 한순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게 말이 되진 않잖아요. 같이 있을 때도 관심 없던 딸한테 떨어져서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관심을 가진다는 게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고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모두 고모가 해주신 거라는 걸. 그 사실들을 알고 나서도 크게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미 고모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점점 먹게 되니까 저도 말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찍 말했으면 고모가 덜 속상했을 텐데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강단에 서서 말했던 거 진심이에요. 답사에 멋부리려고 한 말 아니고요. 전 정말로 고모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친모에게 가진 애정도 없고요. 뭐 법적인 문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고모만 허락해 주신다면 엄마와 딸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평생 말이죠. 거절하신다고 해도 제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긴 할 건데 그래도 엄마 대답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보답하면서 효도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하니 발가 벗겨진 것처럼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걱정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그 시기를 큰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서연이의 말을 듣게 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편안한 서연이의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 같진 않더라고요. 또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이라고는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게 말이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서연이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이런 걸 바라고 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너 덕분에 엄마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고마워 정말. 우리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저희 둘을 보시며 대견스럽다는 듯 안아주셨죠. 그렇게 눈물겨운 서연이의 졸업식을 마치고 우리는 모녀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겨우 부르는 호칭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집안에는 더 많은 사랑이 느껴졌고 더 많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서연이는 정말 저와 어머님 옆에 딱 붙어 효도를 해줬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죠. 그런 서연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 혼자였다면 어머님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저 그리고 서연이와 많은 추억을 만드신 어머님께서는 몇 년 뒤 소천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 잠을 주무시듯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서연이도 제 짝을 찾게 됐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 인사와 상견례 일로 제가 동서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먼저 말리더라고요. 괜히 연락해 기분만 상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대도 하지 않던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그 집에는 뭐하러 연락해요.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이미 끝난 사이인데 괜히 전화했다가 기분만 상해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는 눈앞에 있는 엄마 한 명뿐인데 왜 아직도 그런 생각하세요? 미안하다. 그런데 사돈되는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연락해 보려고 했어. 제가 그런 거 먼저 설명 안 했을까 봐요? 엄마, 이제 그런 일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실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말할 걸 그랬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건데 엄마 내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 계셔야 하는 건 알고 있죠? 뭐? 내가? 그래도 그건... 그럼 누가 앉아요? 내 결혼식 날 비워진 혼주석 보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앉아주실 거죠?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거들어 주셨을 텐데. 엄마 꼭 앉아주셔야 돼요. 결혼 인사, 상견례 전부 제 옆에 있으셔야 하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엄마께 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어린 서연이에게 내 모습이 겹쳐 보여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 일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서연이 시댁 가족분들에게 서연이 엄마로서 인사를 하게 됐고 서연이가 결혼하는 날 혼주석에 앉을 수 있었죠. 서연이는 저를 만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던데 제 생각은 달라요. 오히려 제가 서연이를 키우며 얻었던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제가 행복한 것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생활하며 더 행복해져갈 서연이를 상상하면 말이죠. 앞으로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건강관리 잘 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에 먼저 가 있는 남편과 어머님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다 왔는지 꼭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서연이 덕분에 두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시간에도 행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식과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